네, 제1회 헌법 실전 동용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1번 헌법 전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지문을 뽑는 지문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에서 헌법 전문이죠.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일 먼저 있는 헌법의 머리글과 관련돼서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 그리고 헌법 전문에 있는 것과 없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1번 지문과 2번,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1번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전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의 역사적 의의와 주체, 그 제정 과정, 그리고 헌법의 목적과 지도 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지문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헌법전에서 전문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 전문을 갖고 있지만은 헌법 전문이 없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헌법 전문은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도 헌법부터 현행 헌법까지 헌법 전문의 내용에서 부분적으로 변한 적은 있었지만은 지금까지는 헌법 전문이 계속 유지해 왔다라는 점입니다. 자, 1번에서는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4번 같은 경우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는 헌법 전문은 독립유공자와 그의 가족이 응분한 이해를 해야 되는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취지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의 법적인 성격을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대표적인 판례 중에 하나가 3.1운동과 관련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근거한 그 규정에 근거해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응번한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헌법적 의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였기 때문에 1번에서는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2번 지문은 헌정사에 관한 문제인데, 자, 매번 시험 문제에서 헌법의 역사, 같은 말로 헌정사는 꾸준히 한두 문제씩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948년도 헌법부터 현행 9차 개헌 헌법인 1987년도 헌법까지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1948년도 재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출하도록 하고 1차에 하나여 중임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은 맞는 질문입니다. 자, 재헌헌법 당시에는 대통령제 국가였지만은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고 국회에서 간선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2번 주문을 보시면은 1980년도 헌법이죠. 1980년도 헌법은 행복 추구권,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했던 것은 맞고요. 다만 평화통일 조항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이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평화통일 조항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72년도 7차 개헌 헌법, 이른바 유신헌법 때 평화통일 조항이 최초로 규정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요 지문에서는 평화통일 조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1960년도 개정헌법이죠. 3차 개헌헌법은 4.19 의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죠. 이 4.19 의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1960년도 헌법. 그 당시 1960년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는 권한은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정당해산, 탄핵재판,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했다. 맞는 질문이고요. 참고로 1987년도 현행 헌법에서는 다시 또 헌법재판소 제도가 다시 규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 제도가 실시가 됐던 헌법은 현행 헌법이죠. 현행 헌법하고 1960년도 헌법하고의 차이점을 본다면은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소원을 권한을 갖고 있고요. 다만 선고 소송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 이 차이점도 좀 확인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4번 주문을 보시면은 1960년도 개정헌법 5차 개헌헌법은 대통령제를 직선으로 규정하며, 네, 이 부분은 맞는 거죠. 1960년도 헌법이 4.19 의거에 의해서 의원 내각제로 개헌이 되었다가 1962년도 헌법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의한 헌법인데, 이 당시에는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규정이 변화가 되며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 제도를 두었고,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나라에서 현행 헌법에서 해임 건의는 국회도 해임 건의권이 있지만은 이것은 대통령이 법적으로 꼭 따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입니다. 국적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험에서 이제 헌법 부속 법령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특히 국적과 관련돼서는 국적법에 있는 내용들이 좀 다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국적법 조문들은 한 번씩은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질문.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귀화라는 것은 국적을 취득할 때 선천적 취득이 아니고 후천적 취득을 이제 귀화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귀화에서 일반적 귀화와 달리 간이 귀화, 혼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3년이 지나고, 그리고 대한민국 그래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 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 2번의 질문은 특별 귀화에 대한 설명인데, 대한민국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지만이 귀화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소가 없어도 이 부분이 틀린 질문입니다. 3번. 법무부 장관은 귀화 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에 대한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 네, 이 부분이죠. 법무부 장관은 귀화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재량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질문에서는 국적법상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과 귀화 신청자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네, 품행이 단정하다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판례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4번의 경우에는 헌법 6조와 관련된 부분이죠.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양식적 변형 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 이 질문도 헌법재판소의 판례죠. 맞는 질문이고요. 조약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이 대상이 된다. 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갖고 있는데 조약도 법률과 마찬가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약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 법률 심판이 대상이 되고,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조약도 위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질문을 보신다면은 양식적 변형 거부권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통보에 대한 자유권규약조약의 견해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맞는 질문이고요. 다만 우리 입법자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X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입법권자인 국회가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4번의 질문은 이제 헌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에서는 정당 제도에 관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당 제도와 관련돼서 1번 질문.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네, 법에 있는 조문은 그대로 출제가 된 거고요. 2번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직권으로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청구인이 재판의 활동을 정지할 결정을 할 수 없다. 이것이 틀린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서 정당 활동을 본안의 심판이 결정이 날 때까지 그 정당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정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이제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고요. 3번.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정당 설립 및 정당 가입의 자유, 조직 형식 및 법 형식 선택의 자유, 정당 해산의 자유, 합당의 자유, 분당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을 탈퇴할 자유, 소극적인 자유도 포함된다. 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의 질문을 보신다면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 설립의 자유와 헌법 제8조 4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못한 군소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에서 투표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못하는 경우에 등록 취소하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 밝혔던 질문입니다. 자, 6번의 질문을 보신다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2번의 질문에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돼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제도 1번의 질문을 보신다면 지방자치도 국가적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지방행정도 중앙행정과 마찬가지로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국가적 감독, 통제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며 만일 그 제한이 불합리하여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헌법 위반된다고 볼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한 것 같이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위한 통제는 가능하다. 자, 이제 이 지문의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도 보장과 관련돼서 헌법에서 제도 보장과 관련돼서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제도, 정당제도와 같은 이러한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입법권자라 할지라도 그 핵심의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질문은 이제 감사와에 관련한 질문인데 자, 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서는 합법성 심사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법이 어겼는지 어긋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만 가능하고 한목적석, 즉 타당성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앙행정기관이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 사정적인 일반 감사나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한목적적인 감사도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에는 합법성 감사만 가능하지만 감사원의 감사인 경우에는 위임사무나 자치사무의 구별 없이 합법성 심사뿐만 아니라 한목적성, 즉 타당성에 대한 감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질문을 보시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이 좀 틀리게 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해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시도에 대하여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그 법의 내용을 잘못된 게 서술했기 때문에 6번에서는 3번의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4번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도록 규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죠. 자, 행정심판을 청구인이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의 결론을 우리가 재결이라고 하는데 그 재결은 행정청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의 지방자치제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법 2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7번 질문인데요. 7번 문제입니다. 헌법상 경제 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경제 질서와 관련돼서 헌법 이제 119조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보시면은요. 1번, 2번, 3번은 헌법 조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온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부터 읽어보신다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화할 수 있다. 2번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3번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4번의 지문은 헌법재판소가 밝혔던 지문을 이제 출제한 지문인데 이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틀린 지문이 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 목표이며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때 이러한 사회적 경제 질서의 공익을 위할 때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의 근거를 헌법 119조 제2항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8번 지문을 보신다면은요.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이제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즉 국가의 공권력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2번, 3번은 맞는 지문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무기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의 가석방 요건을 종전의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형 집행 경과로 강화한 개정형법 조항을 형법 개정 당시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헌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볼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헌법재판소가 가석방 조항과 관련돼서 10년이었는데 20년으로 법을 개정했는데 헌법재판소는 가석방의 조건을 10년에서 20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으며 2번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칙으로서 도출되는 것으로 그 위반 여부는 침해받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신뢰보호의 원칙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 지문으로 맞는 지문입니다. 3번 기존의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1년 이상 이후에 등록제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4번 질문.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우 소득심사지에 의해 퇴직연금 중 일부를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이고요. 8번의 문제에서는 신뢰보호 원칙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제 물었던 사례에서 4번은 잘못됐던 사례를 설명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9번.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의 주체성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본권의 주체가 있죠. 이제 9번부터는 이제 기본권의 조항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데 기본권과 관련돼서는 기본권 총론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누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가와 관련돼서는 다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은 공권력 행위의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 기본권 주체성은 언제나 부정된다. 1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앞의 문장은 맞는 지문인데 예외적으로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지위, 예를 들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당인으로서의 지위, 이런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고요. 2번,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즉, 기본권의 수범자라는 뜻은요, 기본권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즉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므로 기본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청구인 될 수가 없다. 3번, 정당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등록 정당에 준하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네. 등록 정당의 경우에도 기본권의 주체가 인정된 사례를 헌법재판소가 밝힌 사례가 있고요. 고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의 일정한 생활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기본권의 주체와 관련돼서 외국인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고, 대표적인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지문처럼 외국인의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도 인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일반적 인격권이죠. 가장 설정하지 않은 것을 찾으면 1번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 인격권이라는 것은 헌법 10조에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도출되고 있으며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은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를 포함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명예는 개인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인 가치평가를 말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예를 들어 주관적 내부적인 가치평가는 아니다라는 것. 2번, 성명이죠. 자기의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 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 보호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것이 과거에는 이제 성이 변경이 되지 없었는데 이제는 친양자 제도를 통해서는 이제 성이 변경될 수가 있다는 점.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에서 성이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3번 질문, 이륜 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오토바이죠.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통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침해한다. X 질문이죠.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이 자주 많이 나오는 접수가 된 사건입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즉 이륜 자동차 사는 사람들이 왜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탈 수 없는가라는 관련돼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다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인 종료 후 3대 1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의 규정은 어머니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을 침해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시사항이죠. 과거의 민법에서는 결혼하고 나서 300일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을 하고 나서 300일 이전에 이후까지 태어난 것은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했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없는 조문이지만은 과거에 민법에 있었던 조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어머니가 누려야 할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 누려야 될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보았습니다. 11번 평등권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지문인데요. 자, 1번의 지문을 보신다면은요. 6.25 전몰 군경 자녀 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이 사건 전투 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로 설정함으로써 규정하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의 법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전투 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자녀와의 사이에 특별한 차별적 취급이 발생하므로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 X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 전투 중에 바로 사망한 자녀하고 전투 중에 부상 입었다가 그 이후에 부상의 원인에 의해서 사망한 자녀를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고요. 자, 2번 지문을 보신다면 평등 원칙의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 효과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 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되어 다른 집단과의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지문 보시면은요. 완화된 심사척도, 즉 자의심사,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합리성 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 심사한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평등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할 때 평등의 원칙과 관련돼서 두 가지 심사가 있습니다. 완화된 심사, 금방 지금 읽었던 완화된 심사는 자의적인가 자의적이지 않은가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합리성이 유무를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고요. 엄격한 심사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비례의 원칙을 가지고 비례의 원칙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례에서는 완화된 심사라고 어떠한 사례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지문을 보시면 헌법이 스스로 차별이 근거를 삼아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엄격한 심사, 즉 엄격한 심사죠. 언제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된다? 헌법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헌법 11조에 있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신분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에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게 되지만 완화된 심사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경우만 있으면 되는 경우 차별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12번을) 보신다면 제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형법정주의는 헌법 12조 13조에 있는 신체의 자유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죠. 자, 제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것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은 제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이 위배된다. X죠. 헌법재판소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본 사례고요. 제형법정주의 근본적인 것은 죄와 형벌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특히 이 경우에는 그 법률이 의회가 만든 법률이라 할지라도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2번 형벌 구성 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이 아닌 새마을 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은 제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죠. 형벌의 구성 요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지. 정관이라는 것은 지금 지문에 나온 것처럼 새마을 금고라든가 일반 사적인 영역에서도 만드는 것이 정관인데 이 정관의 근거에 의해서 형벌의 구성요건 실질적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3번
형벌 구성 요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노동조합과 사업자 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에 지나지 않는 단체 협약에 위임하는 것은 제형 법정주의의 기본적 요건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네, 맞는 것입니다. 계속 언급이 되는 거죠. 형벌이 구성 요건이죠.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가 범죄이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것을 규정하는 구성 요건의 내용이 그 실질적인 내용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지, 그러한 구성 요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정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번의 지문을 보신다면 처벌법규의 구성 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법관이 보충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된다. 이건 X입니다. 이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돼서 그것이 다소간에 불명확하다 할지라도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 개념이 확정될 수 있다 하면은 그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취지입니다. 13번 보안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안 처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형벌과는 다른 것이죠. 형벌과는 달리 이제 보안 처분이라는 것은 장래에 대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위험성 때문에 장래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하고는 좀 달리 보고 있고요. 이 지문 1번 지문처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경우가 대표적인 보안 처분이고요. 이러한 비형벌적 보안 처분은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맞는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비형벌적인 보안 처분의 경우에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2번의 경우를 보신다면은요. 노역장 유치란 벌금 납입의 대체 수단이자, 노역장 유치라는 것이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이제 노역장에 가서 강제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강제 납입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벌금형의 집행 방법입니다. 벌금형에 대한 환영 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는 구분이 됩니다. 따라서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벌금형을 대체하는 집행 방법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소급 적용한다 할지라도 성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생되기는 어렵다. 이건 X지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이 노역장 유치의 상한과 하한에서 특히 하한을 좀 더 상향으로 조정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기존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 할지라도 소급표 금지의 원칙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를 했었습니다. 3번 보안 처분이라 하더라도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박탈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치주의 및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부합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즉 보안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보안 처분이 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비형벌적이냐. 비형벌적인 경우에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지만은 형벌적인 경우에는 소급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NA 감시 채취죠. DNA 일정한 범죄인에 대해서 타액이라든가 이러한 DNA 정보를 채취하는 행위 및 DNA 정보를 수집, 수록, 검색, 회보라는 일련의 행위는 보안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취지입니다. 14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 직업의 자유와 관련돼서는 1번, 2번, 3번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 내렸던 사례를 이제 지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1번 지문. 임원이 금고 이상이죠. 임원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사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임원이라고 하는데,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그 법의 규정은, 법인에 관한 부분은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죄로 임원이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고 필요적 등록 말소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취지죠. 자, 이것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라고 봤고요. 자, 그 임원이 건설업과 관련된 행위도 아닌데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무조건 그 법인에 대해서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취지였습니다. 2번, 마약에 관한 법률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시 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종사 자격의 결격 및 취소 사유를 정한 그 법 규정은 장기의 제한이 획일적으로 부과되어 과잉 금지에 위반되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이제 택시 운전자의 자격과 관련돼서 마약 사범에 대해서 20년 동안 그 규정을 20년이 마약 사범의 경우에 20년이 지나야지만이 택시 운송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사례가 있습니다. 3번 질문 보시면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주 단위로 정하여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기간의 수와 법정 주휴기간 합산한 시간수로 나누도록 한 그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했던 이러한 이 내용은 사용자에 대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였습니다. 4번, 직업의 자유에 대한 당의 직업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는 이것은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에서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취지였습니다. 자, 15번을 보시면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신의 자유는 사생활의 자유에서 보장되고 있죠. 자, 1번 지문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요건에 대하여 해당하는 자가 발송, 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 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도 허가 대상으로 한 통신비밀법 해당 조항은 인터넷 회선 감청에 대한 부분은 집행 단계 이후 객관적인 통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 네,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인터넷 회선의 감청이 가능할지라도 객관적인 통제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에 침해된다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며 2번, 3번, 4번이 맞는 지문이 되죠. 자, 18조에 있는 통신의 자유는 자기의 인적사항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는 상태로 통신수단을 이용할 자유, 즉 통신수단의 익명성이죠. 인터넷 신명기에서 나왔던 판례죠. 익명성도 보장이 된다. 3번, 미결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 금지 기간 중 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 수용자를 에게 적용되는 서신수수 제한의 조항은 서신수수를 하려는 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이제 침해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례 취지였죠. 자, 미결 수용자라는 것은 아직 확정 판결 받기 전에 있는 사람이, 즉 미결 수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서신이죠. 이제 우편을 주고받는 경우에 이것과 관련돼서 서신을
주고받는 행위의 것에 대해서 교도소장이라든가 국가의 공권력 행위가 다소나마 제한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4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되나 세 사람 간의 대화에 있어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법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네, 판례에 있던 취지인데요. 타인 간의 공개 대화를 녹음해서는 아니 되지만은 세 사람이 통화를 할 때 그 통화 대상자 중에 한 명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법 보호법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16번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 검열에 관한 해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찾는 것인데요. 자, 우리나라 헌법 21조에 있는 이 검열은 사전 검열만을 의미하므로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 뒤에는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즉 사전에 검열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후에는 이러한 표현이 사후에 국가안전보장을 해치거나 아니면 심의 없는 하는 경위 같은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도 사후 처벌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2번 검열 금지의 원칙은 어떤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청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후전 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즉 사전 검열의 원칙, 즉 행정청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표현이 제한받을 수는 있다는 것이죠. 다만 행정청의 경우가 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열의 원칙은 사전에 한 것은 사전 검열의 원칙이 되는 것이지만 3번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 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의 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 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해당되는 것이 검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16번에서 4번의 지문을 보신다면은 이제 후단이 이제 마지막 문장이 틀린 것입니다. 헌법 21조와 21조 1항과 2항의 취지에 따르면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이건 맞는 지문이죠. 검열을 수단으로 하는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이건 X입니다. 이것은 37조 2항에 있는 기본권의 제한의 원칙에 근거할지라도 우리나라 헌법 21조에서는 사전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 검열이 허가나 검열에 대한 금지는 법률로서도 허용이 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17번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자, 재산권은 우리나라 23조에 있는 내용이죠. 자, 이 1번 지문의 경우에는 이동전화에 대하여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으로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인 재산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맞는 것입니다. 이동전화 번호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힌 사례가 있고요. 2번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급여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되는 것이다. X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나왔던 사례인데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급여가 정지가 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3번 정당한 보상이라는 것은 손실보상의 원칙이 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개별적인 침해인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자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헌법 23조 제3항에 있는 정당한 보상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가 3번 지문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유효한 증여라 할지라도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므로 민법 규정에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 안날로부터 1년 이내의 단기 소명시효로 정한 것은 재산권의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했던 사례입니다. 자, 18번 이제 공무단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무단임권이라는 것은 이제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이죠.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공무단임권의 판시사항에서 1번 지문 헌법 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하여 우선적 근로기회를 용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부여에는 공직 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가산점을 부여받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경우 그러한 가산점의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헌법 32조 6항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국가 가산점은 헌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헌법적인 직접적인 요청이지만은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한 부분은 헌법적인 직접적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가산점을 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직접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취지였습니다.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단령 퇴직하도록 한 수뢰는 이제 뇌물을 받은 경우죠.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공무단임권에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3번. 공무원이 특정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을 하는 일정의 공무 수행의 자유는 공무단임권의 내용 보호 영역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혔습니다. 즉 공무단임권 중에서 공무원이 특정한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공무 수행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8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성범죄를 4번 질문 보시면 성범죄를 범하여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인용될 수 없다고 한 이 사건 결격 사유조항은 학생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공무단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결정 내렸죠. 공무원이 되려고 싶은 A가 성범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교육공무원, 교원이죠. 교육공무원에 될 수는 없는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 당연히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공무단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19번 형사보상 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이후에 무죄가 나왔을 경우 이제 국가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본다면 1번 지문 법원이 보상 결정에 대하여는 일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 또한 보상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네, 이 법원의 보상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2번 형사보상 청구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는 형사 피고인과 국가밖에 없는데 국가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 피고인이 넓게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감수해야 할 공익은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의 지문인데 이걸 따온 내용입니다. 3번 헌법이 명하는 정당한 보상이라 함은 구금 중에 받은 적극적인 재산과 손실과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구금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소극적 이익이나 기대 이익의 상실 등은 청구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내가 구금이 되지 아니해서 월급을 받았거나 다른 돈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손실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은 손해 전부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된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취지였습니다. 4번 형사보상 청구권이 제한됨으로써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은 단순히 금전적인 권리에 불과하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중대한 기본권이죠. 즉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형사보상 청구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가 함부로 구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신체의 자유와 관련돼서도 중대한 기본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돼서 1번 질문을 보신다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교육방송공사 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하여 출제하기 위한 2018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기본 계획은 헌법 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될 기본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보기 어렵다. 이건 맞는 질문입니다. 즉 수능의 교재에서 좀 일정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러한 계획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취지였고요. 2번 서울교육대학교 등에서 입시 수시 모집 요강에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한 사람을 수시 모집 지원해서 제한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였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는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록 응시 자격을 제한한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고는 교육을 받을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라고 했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취지였습니다. 자, 20번에서 4번의 질문을 보신다면은 1번에 나왔던 지문과 같은 사례였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 기본 계획 중에서 일정한 문항수를 EBS 교재에 연계돼서 출제한다라는 것은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요. 자, 21번 질문입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 중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자,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국가 자격증에 관련돼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권력이 이제 서로가 견제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1번의 질문 같은 경우에는 위임 입법이죠. 입법이라는 것은 국회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행정부에 대해서 이제 위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법에 근거해서 행정 입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자, 이제 1번의 지문을 보시면은, 이제 1번의 지문은 이제 읽으면은 조금은 애매할 수가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위임입법의 법리는 헌법의 근본 원리인 권력분립이나 의회주의 또는 법치주의의 바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제정한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의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고요. 즉 위임입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권자인 국회가 제정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행정부에 대해서 법률의 근거를 근거해서 행정부가 대통령령과 같은 위임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뭐 정당성, 그 내용이 정당성이 있는 여부에 대한 것이 묻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만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질문은 1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22번 대통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고리에 의하여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이 임기 만료일로부터 다음 날로 0시로부터 개시된다. 자, 22번의 정답이 틀린 것이 되는 것은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에 다음날 0시 이거는 맞는 건데요.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실시된 선거가 고리로 인하는 경우에는 즉 지난번처럼 대통령이 탄핵되는 경우 이러한 고리로 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임기가 선거에서 당선이 결정될 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23번 행정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린 질문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꼭 거쳐야 됩니다. 24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틀린 지문은 기읍과 리을이 되는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 후라고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임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없는 것이 대법원장만이 못하게 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리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직무에 흠결이 있으면 징계에 의해 파면될 수 있다. X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신문상 독립을 받기 때문에 징계에 의해서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이제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서만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에 의해서만이 파면될 수 있다라는 것. 25번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틀린 지문은 기읍과 리을입니다. 기읍.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수행할 의무와 같이 원칙적으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게 X가 되는 거죠. 즉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는 규범적으로 이행이 관철돼야 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지난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건에서의 판시사항입니다.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25번의 틀린 지문은 기읍과 리을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1회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